2025년도 1분기 GDP가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마이너스 2.8%의 상당히 심각한 마이너스 GDP를 기록할 것이다. 미국 경제가 지금 소비의 둔화도 나오고 있고, 그 소비의 둔화가 나오면은 민간 투자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정부의 재정 상황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도 늘려가기 그런 힘든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지출을 줄인다고 하잖아요. 2조 달러 가까이. 그러니까 지출도 줄인다라는 거고, 그럼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정부의 지출도 줄고,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까지 확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세안패스의 조유준입니다. 오늘은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한 2025년도 1분기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2.8%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2025년도 3월 3일에 나왔거든요. 자세하게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12개의 그 지역으로 구성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아틀란타 연준이 하는 일이 GDP Now라고 해서 그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GDP를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다음 분기에 GDP가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을 해보는 건데, 그게 갑자기 3월 3일에 들어서 발표된 자료에 보니까 2025년도 1분기 GDP가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8%의 상당히 심각한 마이너스 GDP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심각한 부분이냐면,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붕괴 당시나 아니면은 금융위기 붕괴 당시, 그리고 코로나 붕괴 당시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GDP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빠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의 마이너스 GDP 추세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도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좀 자세히 여기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매주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요걸 바탕으로 이제 GDP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 나가는데, 이게 점점 떨어지더니 최근에 이게 가파르게 감소하는 GDP가. 그래서 이제 GDP Now의 이제 계산 방식을 보면은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 마이너스 수입. 왜 이렇게 마이너스 2.8%가 되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소비 부분을 보자면, 사실 소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 이유는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비중, 그러니까 거의 70% 정도가 이 민간 소비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일단은 미국의 이제 소비 심리가 가파르게 우하향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1월, 2월 계속 연속적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개인 지출, 개인들의 지출에 대한 성장도 보니까 2025년도 1월부터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말까지 소비를 하고 나서요, 갑자기 이제 소비를 확 줄여버리는 모습이 올해 1월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저축률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연준이 주로 보는 코어 PC만 보더라도 2025년도 1월부터 이게 갑자기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2.9%대에서 2.6%대로 확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3월 7일에 발표되는 실업률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연준은 추가 금리 인하를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만큼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소비가 갑자기 올해 1월부터 가파르게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까? 소비 심리가 왜 이렇게 꺾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중을 보면, 연금은 사실 미래에 받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놔두고, 가장 큰 게 사실 가지고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니까 소비 여력이 커질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근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마이너스 된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자는 또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 저금리 때 30년 그 모기지로 빌린 사람들은 저금리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최근에 2022년도부터 미국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때 비싼 가격에 신규 주택을 산 사람들이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7%대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산 사람들이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그분들이 대부분이 중산층 분들이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이나 이제 뮤추얼 펀드가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주택이었다.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 22년도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려나가고 하면서 갑자기 계속 우하향하는 트렌드가 계속 나와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 구간 동안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 7%대 30년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때 신규 주택을 많이 구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고금리 장기화에 사실 이제 이자 부담이나 자산 가격도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소비를 크게 줄여서 좀 미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다. 혹시 자산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려는 마음 때문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게 아니냐 올해부터.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또 2025년도 1월부터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만한 그런 요인들을 많이 유발을 시켰거든요. 관세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주택 가격이 무너지고 있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비 심리를 많이 줄이고 오히려 저축을 늘려야겠다라는 심리를 더 부추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주식이었는데, 주식도 2024년도 12월부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상승이 멈췄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24년도 1년 내내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횡보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과거의 상승 추세가 지금은 좀 꺾여서 횡보 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주택이나 주식의 소유 비중이, 자산 비중이 높은 이 미국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러 PER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PER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기업의 순이익 대비 현재의 주가의 가치를 보는 거라면은, 실러 PER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순이익을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순이익 대비 현재의 시가총액 배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평균이익으로 현재 시가총액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보복 소비나 이런 시점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AI 시대 때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이쪽에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그 B2B 매출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단기성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익의 평균치로 현재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를 이제 슐러 PER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보니까 2000년도 닷컴 버블 당시의 수준까지 거의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36배에서 37배 가까이 되는 그 슐러 PER이. 슐러 PER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엔비디아나 이렇게 B2B 기업들도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점점 데이터 센터 사이드에서의 투자를 점점 줄여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점점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칩 하나당 판매 가격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매출 판매량 자체는 늘었어도 이익률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익 성장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줄었었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이익 성장률이 감소하는 모습도 나와졌고, 그래서 이제 과거 코로나 직후의 보복 소비 당시 때의 성장률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그만큼의 성장률이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냐, 점점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PER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평가가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가구들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소비 심리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2025년도 1월부터 트럼프 2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소비 심리가 꺾여 나가고 있고, 심지어 2025년도 1월에는 가처분 개인 소득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했음에도, 파랑 색깔, 근데 지출은 오히려 소폭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그리고 이제 검정 색깔 보면은 이게 이제 개인 저축이에요. 저축은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는 안 하고, 사람들이 2025년도 1월에 소득은 늘었는데 지출은 줄이고 그 저축은 오히려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갑자기. 그래서 과거 2024년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저축률이 줄어들고, 이제 주황 색깔 지출은 점점 늘려나가는 이런 추세였는데, 갑자기 지출이 확 꺾여버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2월 소비 심리만 보더라도 1월보다 더 악화됐기 때문에 아마 지출이 더 2월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애틀란타 연준에서 1분기 1월, 2월, 3월에 소비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때의 GDP의 성장률, 소비가 70% 정도를 차지하는 GDP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을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공유 드릴 게 2025년도 1월 달에 이렇게 갑자기 가처분 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는 이제 요 배경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사회보장에서 이제 Cost of Living Adjustment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사회보장연금으로 주던 연금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2.5% 증가시켰어요. 2025년도에 들어서. 그래서 1월부터 갑자기 이게 증가를 하니까, 받는 금액이 증가를 하니까 고소득의 상승 증가분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당장 지출로 이어지지 않는 배경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고령의 은퇴자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자나 고령층이 받는 소득이 2025년도 1월부터 갑자기 팍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사실 일반 소비자보다 소비 성향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출의 큰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도 나타났다. 오히려 저축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소득은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이 돼서 지출은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게 이제 실제 개인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저축을 나타낸 거라면은 2월 달에는 1월보다 소비 심리가 더 악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은 더 데이터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지금 갑자기 4.5조 달러 감세안을 직접 전화로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노력들을 펼쳤던 게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 감세안에 포함된 것 중에서 가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가계와 관련된 게 가구당 평균 세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더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가구당 평균 5,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그냥 딱 한 번 일회성으로 이렇게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인데, 요게 전제가 미국이 지금 2조 달러 정도의 그 세금 지출을 감소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이걸 달성하면은 달성한 금액이 한 20% 정도를 이렇게 5,000달러로 그 세금 감면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조 달러 이게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직 지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단 2조 달러의 정부 지출 감면 계획이 현실화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하려면은 결국 정부 지출을 대거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미국 경제 GDP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지출 사이드에서 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줄어든 만큼 이거를 그 소비 사이드로 혜택을 20% 정도를 주겠다라는 건데, 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2조 달러를 절감시키고 나서 실제로 거기에서 절감한 금액이 20%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서 일단 먼저 5,000달러씩의 세금 감면 혜택을 먼저 주게 되면은 사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오히려 확대가 되고 정부의 지출 감소 우려가 더 있거든요. 정부 재정 사이드에서 악영향도 미치고 그럼 신용 등급 강등의 가능성도 있겠죠. 예, 정부 재정 상태가 더 안 좋아지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5,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줬는데 이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저축으로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로도 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제 저축이 아니라 소비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연준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럼 연준은 갑자기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고금리를 또 오래 유지해야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주택 가격이 또 더 깎여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소비 심리가, 이 주택 자산 비중이 높은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소비 심리가 더 둔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가설이에요. 가설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 아니면 빠르게 이제 피봇을 하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불확실성들이 지금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세 효과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연준이 만약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서 고금리 장기화를 하면은 결국은 주택을 대출로 산 분들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실제 감세 효과가 상쇄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투자잖아요. 이제 투자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주거용 투자랑 주거용 투자 그리고 재고 투자가 있는데 사실 전체 그 민간 국내 총 투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주거용 고정 투자.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하는 설비나 기계, R&D, 뭐 소프트웨어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개인 소비 지출의 트렌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점점 늘어나야지 기업들이 이익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늘려나가는 이런 트렌드가 맞춰가는데 시장이 어려워질 때 소비가 크게 꺾여 나가게 되면은 이러한 지출도 크게 꺾여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개인 지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그 저축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꺾여 나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들의 투자도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소비의 둔화가 소비의 감소가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는 거고 기업의 실적 감소로도 이어지는 거고 근데 정부가 이거를 또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 또 보조금이나 이런 걸 막 지급해 주거나 감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의 재정 세수가 안 좋아지고 지금과 같이 고금리 장기화에서 국채이자 비중이나 이런 게 다 높은 상황에서 또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소비 진작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부의 재정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 지출 사이드를 좀 보자면은 지금 정부 지출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정부의 연간 세수 대비 국채이자로 나가는 그 국채이자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15년도만 하더라도 정부의 연간 세수 대비 국채이자 지출 비중은 6.9%밖에 안 됐지만 지금 최근에 24년도에 17.9%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2024년도 11월 한 달 최근 기준만 보더라도 세수가 3천억 달러인데 한 달만 보더라도 근데 나가는 게 6,900억 달러, 6,7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세수 대비 지출이 2배 이상 많은 상태이고 여기에서 이제 국채이자가 한 달 동안 이 세수 대비 얼마나 나갔냐 라고 보니까 이게 2024년도 11월 보니까 26.2%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국채이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또 국채를 추가로 발행을 해가지고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부채의 부담을 지고 이자 비중을 더 늘려나가면은 재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023년도 10월부터 2024년도 1월까지와 그리고 2024년도 10월부터 2025년도 1월까지의 세수와 지출의 변화를 보면요. 세수는 거의 똑같은데 지출은 오히려 3,200억 달러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3,200억 달러가. 지출이 엄청나게 늘으니까 적자가 이제 분기당 지금 3천억 달러씩 추가적으로 쌓이는 그런 상황인 거고 3천억 달러면은 450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월 세 달마다 450조 원씩 이렇게 적자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부채로 발행을 해야 되고 국채 이자도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 450조 원이면요. 미국 국방비의 50% 정도가 되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적자가 매 3개월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재정이. 그래서 2023년도 10월부터 2024년도 1월까지, 2024년도 10월부터 2025년도 1월까지에 대한 세수는 똑같았는데 1.5조 달러, 1.5조 달러로 3개월씩. 근데 지출을 보니까 훨씬 많이 0.3조 달러, 그러니까 3천억 달러가 증가를 해서 세수 대비 지출비가 과거에는 133%였는데 지금은 151%까지 증가를 했다. 최근 1분기 정도를 보니까. 그리고 세수 대비 국채이자 지출비를 보면은 같은 기간 동안 작년 같은 분기 때는 18%였는데 지금은 21%까지 세수 대비 국채이자 지출 비중이 훨씬 증가를 한 그런 상태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국채를 더 발행한다고요?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정상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건지가 좀 우려스럽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5년도 한 해 정도는 그 출혈을 감당하고 2026년도부터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많이 빠지면 국채이자 비중도 크게 줄어들게 되고 국채이자 지출 비중도 크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부 예산의 정상화가, 재정의 정상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를 좀 노리고 그때부터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과 수입 사이드인데, 수출이 너무 적고 반대로 수입이 너무 증가를 해도 순수출이 감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GDP를 또 감소를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무역 수지가 엄청난 적자를 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를 보더라도 이 정도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게 2022년도 초 이 당시밖에 없는데 지금이 상당히 무역 수지 적자가 큰 상태이고, 그 이유는 수입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를 했는데 수출의 성장률은 둔화가 되고 최근에 살짝 꺾여 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 금액이 압도적으로 수출 금액보다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가 훨씬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수입은 가파르게 증가를 했는데 수출은 이렇게 크게 감소하는. 왜냐하면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수출할 때는 수출 경쟁력이 안 생기니까 수출은 더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가 3월부터 이제 또 중국, 뭐 멕시코, 캐나다에 다시 관세를 또 부과한다. 그래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2017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보면은 그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양이 2.4조 달러였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이게 2.6조 달러로 10% 이상 갑자기 수입액이 가파르게 증가를 해버렸어요. 2018년도에. 이때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던 시점에 오히려 수입이 증가를 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0.52조 달러에서 2018년도에 0.56조 달러로 오히려 중국에서의 수입하는 양이 더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보니까 이 관세 도입하기 전부터 2018년도에 이게 무역전쟁이 확전되던 당시에 수입액이 급증한 이유가 그 관세가 이제 이게 더 심해지기 전에 이걸 빨리 사재기 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강해져서 그 수입이 오히려 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임에도 이 사재기가 급증하면서 수입액이 급증했던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 관세 전쟁이 2025년도 3월부터 본격화된다면은 뭐 중국, 멕시코, 캐나다 전부 다 그러면은 또 사재기가 증가하면서 수익량이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도매상들은 한두 달치씩 가져오던 재고를 이제는 한 6개월이나 1년치를 한 방에 가져오고 뭐 10%나 20%의 관세가 더 붙기 전에 미리 가져오려는 그 전략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정적인 가격 공급을 위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해 수입량이 가파르게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2025년도 상반기에는. 그러면 수입량이 또 가파르게 증가를 하면은 수출량 대비 수입량이 증가를 하니까 무역수지 적자는 더 악화가 되겠죠. 예, 이게 GDP 성장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25년도 3월부터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사재기가 증가를 하면서 그래서 수입량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또 지금 달러가 여전히 강세이기 때문에 꺾여 나가게 되면은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심화될 수가 있고, 요게 GDP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소비의 둔화도 나오고 있고, 그 소비의 둔화가 나오면은 민간 투자도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재정 상황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도 늘려가기 그런 힘든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지출을 줄인다고 하잖아요. 2조 달러 가까이. 그러니까 지출도 줄인다라는 거고, 그럼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정부의 지출도 줄고, 예,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까지 확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부가 무너지도록 가만 내두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가만 내두지 않으려면 결국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아니면 감세 혜택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확대가 되고,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애틀란타 연준에서 2025년도 1분기에 그 GDP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2.8%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기록이 되면 상당히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만 하더라도 닷컴버블 붕괴 당시나 금융위기 당시나 보더라도 GDP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마이너스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은 결국 소비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정부가 감세를 더 확대하거나 그 소비를 다시 흡입 심리를 살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개인 소득세를 지금 뭐 낮춘다라느니 정부가 펼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됐을 때는 정부가 부채를 더 발행을 하고 재정 적자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부의 그 국채이자 지출 비중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2011년도 사례를 지난 컨텐츠에 이어서 들려드리자면은, 2011년도 5월 16일에 미국 재무부가 정부 채무의 법정 한도에 도달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11년 7월 31일에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 간에 합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결이 되면서 부채 한도가 늘려나갔으니까 이제는 정부의 디폴트 이슈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이거를 더 위험하게 봤죠. 그래서 8월 5일에
주말을 빼고 8월 5일에 보니까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AA 등급에서 7월 달에 이게 8월 5일에 한 달 뒤에 AA 플러스로 강등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20년물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1.5% 가까이 빠져버리고, 국채 금리가 20년물이 1.5% 빠진다는 거는 20년물 가격이 30%가 오른다라는 걸 의미해요. 20년 곱하기 1.5%에서. 그러면 단기간에 국채로 인한 수익률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그리고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오히려 더 가중이 되기 때문에 증시는 크게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만 보더라도 증시가 거의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조정이 나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지금 미국 증시에는 부정적인 그림이 좀 더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GDP 나우가 계속 발표되는 지표, 경제 지표를 보고 나서 이걸 보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GDP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지표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재해석을 바로바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영상 댓글에 있는 멤버십 가입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멤버십 참여자분들이 좋은 코멘트들을 이렇게 주고 계시고요. 실제 250명이 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컨텐츠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유익한 컨텐츠를 바로바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